리맥스 명당 대표 최은영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관광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책연구원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빌딩의 최초의 여성 에이전트이기도 했으며 논술학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의 육아를 병행하며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당시 수백 개의 동일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장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린 두 아이들을 돌보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았고 덕분에 높은 권리금을 받고 멋지게 엑시트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 투자와 NPL 투자, P2P 투자, 토지 투자, 상가 투자, 갭 투자 등 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 유료 강의를 듣는 것에 쓴 금액만 2천만 원이 넘으니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지 가늠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개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온 수백 건의 크고 작은 계약들 중 기억에 남는 사례 몇 가지를 토대로 이번 맥스 트레이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례 이야기에 앞서 가끔 신입 에이전트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표님, 혹시 계약을 하는 데 있어 또는 중개를 하는 데 있어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노하우는 지겨운 반복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모든 일에 있어 특별한 노하우는 지겨운 반복 과정 속에서 얻어집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계약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유자 중 한 분이 끝까지 매도 의사가 없다고 하셔서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인 경우입니다. 이분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던 70대 중반의 노 신사분이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모두 정리하고 용인으로 내려올 때 우리 부인에게 대출 없는 집 한 채와 이 공장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라고 명의를 부인 앞으로 해준 곳이요.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아내가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이 공장을 팔겠소. 솔직히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몇 달간 밤을 새다시피 하며 그 많은 소유자분을 다 설득했는데 마지막에 여기에서 막혔구나. 이 계약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이 노신사의 강단 있는 말에 나는 어쩌면 이분을 설득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흐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이후 끊임없이 그 노신사분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계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노신사분의 어릴 적 고향 이야기, 옛날에 크게 사업을 하셨던 이야기, 이 부동산에 얽히고 설킨 친척들의 이야기까지 그냥 늘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밝게 웃기도 하고 그렇게 그분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무슨 수수께끼 문제를 내듯 말씀하시는 분이라 도대체 진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미팅 약속을 하는 날에도 전화통화로 내일 오전에 우리 아내 병원 예약이 있으니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전화를 하겠소. 그리고 다음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오후 늦게 전화를 하면 내가 언제 전화를 하겠다고 했소.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 하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 통화가 어찌나 당혹스러웠던지, 아, 이분은 수가 진짜 높은 분이구나. 설득이 쉽지는 않겠구나. 라고 느끼며 첫 만남을 위해 어찌나 노력했던지. 그 후 몇 차례 만남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무지 이 노신사분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어느 날 갑자기 해결책이 떠올랐고, 유레카. 그때 떠오른 영감대로 매수법인과 매도인 간의 한동안 줄다리기 끝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교육 시간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절실하게 찾으면 방법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당일에도 이 노신사분은 계약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몇 차례 호통을 치셨고, 이분의 스타일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의 화법에 익숙해진 저는 그 노신사분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순간에도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분의 화법에 대한 소소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계약 진행 중에 "내가 안이 좀 더워서 밖에 있었소. 사람도 많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에 다른 분이 "회장님, 더우신 것 같아서 히터를 껐습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몇 달 동안 이 노신사분의 화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덕에 그 말의 포커스는 덥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고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얼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업무가 마무리된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 노신사분이 하신 말의 의미는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업무가 끝난 사람들은 모두 나가시오. 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그 말의 뜻을 알아채고 현장을 바쁘게 정리한 후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고, 다행히 계약은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9명의 공유자가 소유한 창고입니다. 일부는 상속을 받았고, 일부는 증여를 받았고, 일부는 상속에 불만을 품고 가압류권자로 권리를 행사 중인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둔 상황이었고, 이제 곧 경매로 매각이 되어 아주 헐값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대금 청산을 하게 될 상황이었지만, 다른 공유자분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제각각 목소리만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현재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판결문을 받아둔 분에게는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설득해 가면서 성공적인 매각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에피소드로 9명의 공유자 중 한 분이 성격이 아주 대단하신 여성분이었는데, 계약일 당일 2시간 전에 전화가 와서 "사장님, 엄마가 위임장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안 주셔서 오늘 계약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분과 그 어머니 때문에 나머지 7명의 공유자와 매수인은 계약일 당일에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몇 달간 이 여성분과 소통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화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 곧 다시 전화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5분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사장님, 지금 출발했어요. 오늘 계약할게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이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생각과 말들을 몇 달 동안 쏟아내신 분이라 요즘도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의 건강하신 어머니는 그 몇 달 동안 이 따님 덕분에 몇 번이나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지, 실제로는 쓰러지지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없었지만 다른 공유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분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응급실에 계신 것처럼 연기를 하셔야 했답니다. 참, 이 창고에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명도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창고에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고, 그 때문에 주변 임대 시세인 2천만 원 대비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임차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임차인이 이전할 곳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2차례 발송하고 몇 차례 음료수를 사서 찾아가고, 임차인이 이전할 다른 창고를 찾아서 같이 보여드리고, 다행히 매매 잔금 전에 임차인 명도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임차인분은 안성에 있는 1,100평에 임대료 3천만 원의 물류 창고로 이전하셨고, 작년 초에 새로운 창고로 또 한 번 이전하실 때 저에게 의뢰를 해주셔서 중개도 해드렸답니다. 요즘도 가끔씩 이 임차인분과는 안부 통화 정도는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가 내부에 모든 집기를 그대로 두고 임차인이 야반 도주한 상가를 손님분이 계약하고 싶어 했던 사례입니다. 손님분께서 코너에 있는 파란색 상가를 계약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 상가에는 오랫동안 분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은 직원 월급과 임대료, 관리비를 몇 달 동안 못 낸 상태에서 야반 도주하고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아서 밀린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꺾인 경기와 시세보다 높게 부른 권리금 탓에
결국에는 모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셨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오피스텔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 부동산에서도 몇 분의 손님분들이 이 상가에 입점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명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도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임차인에게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다들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임차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발송했고, 다행히 그 메시지가 임차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부 집기 및 철거는 임대인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그것에 동의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덕분에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대인분은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은 공실로 비워두어야 하는데 제게 많이 고마워하셨고, 타 부동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냐고 연락이 오기도 했었답니다. 저는 웬만한 일에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과하게 선을 넘거나 도를 지나치게 지나치면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진 속 건물의 1층 중 한 개 호실을 계약한 이후 인근에 있는 타 부동산이 임대인을 설득하여 제가 한 계약을 깨트린 사례입니다. 이때는 제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인근 부동산에서 텃세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저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2일 후, 잠시만요. 계약을 체결하고 2일 후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의 친구가 인근에 거주 중인데 본인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배액 배상을 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불과 2일 전 계약을 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은 분당에서 오랫동안 거주 중이고 용인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앞으로 본인의 상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던 분이 2일 만에 없던 지인이 생기고, 더구나 그 지인이 본인의 상가에서 영업을 원한다니 뭔가 앞뒤가 많이 안 맞긴 하죠. 그래도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중개 보수만 제대로 지급받는다면 그다지 문제가 될 건 없었기에 임차인의 계좌번호와 중개 보수 입금 계좌번호를 같이 전달드렸습니다. 5분쯤 후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배액 배상을 받았으니 새로운 상가를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개보수가 입금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임대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명확한 심증이 있었기에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임대인을 회유하고, 임차인에게는 배액 배상할 금액을 권리금으로 생각하라며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임차인의 수수료만 받기로 하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골탕 먹일 속셈이었을 겁니다. 저는 늘 상냥하고 다정한 편이지만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아량도 자비도 베풀지 않는 편입니다.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틀 간격으로 내용 증명을 2차례 연달아 발송하고 지급 명령 소장 접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임대인은 중개보수 전액을 계좌로 입금하셨습니다. 그 부동산은 결국 수수료 한 푼 못 받고 무료 봉사활동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를 통해서 돈을 꾸준히 많이 벌고 싶으면 꾸준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 수입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얄팍한 수와 옳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결코 롱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고마워하긴커녕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의 사례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의 3층에는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은 영업이 잘 안 되어 내부의 모든 시설을 그대로 둔 채 퇴점한 상태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의뢰를 받았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그대로 사용할 사람이면 좋겠다고. 그런데 다른 업종으로 입점 희망을 한다면 철거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매물을 의뢰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일요일 저녁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매물에 관심이 있는데 권리금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내부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분은 바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루 전에 점포라인을 통해서 그 상가를 권리금 1,500만 원에 계약을 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가는 임대인을 통해 직접 임대 의뢰를 받은 게 맞고 권리금이 없는 상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점포라인과 한 계약을 포기하고 저를 통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입금 5일 후가 잔금일이었는데 그 5일이 몇 달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의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그분은 하루에도 몇 번을 용인으로 내려와 주변 환경을 살피고 청소를 하겠다며 관리소장님께 상가 비밀번호를 받은 후 새벽에도 상가 내부에 출입하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오후에도 그리고 밤에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상가 내부에 들어가서 기존 사장님의 개인 PC를 뒤지고 스크린 장비 전원을 켜서 테스트하고 심지어는 잔금일 전날 새벽에 몰래 상가 내부에 침입한 후 나올 때 비밀번호까지 변경했습니다. 잔금일 당일 오전 일찍 기존 임차인이 개인 PC와 개인 용품을 챙기러 매장에 갔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문이 안 열리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규 임차인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오늘 잔금은 못하겠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잔금도 안 치른 상가에 본인 마음대로 여러 번 출입을 하고 타인의 개인 물건을 뒤지고 하물며 비밀번호까지 마음대로 변경한 후 단순 변심으로 잔금을 못 치르겠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도 돌려줄 의무가 없으니 계약금은 못 돌려주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임차인은 그때부터 챗 GPT를 돌려 구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구청 담당자들이 우리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하였고 소명 자료를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챗 GPT 사용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챗 GPT가 그렇게 오류가 많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더라고요. 구청 담당자분들도 그분의 민원글에 중개법인의 잘못이 전혀 없으므로 답변을 하고 민원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 임차인은 챗 GPT를 계속 돌려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구청 담당자분들도 힘들어하면서 저와 계속 통화를 하고 미팅을 하였습니다. 결국 3개월여 만에 임대인 분께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마무리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지금껏 이 일을 하면서 유난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은 그동안에 크고 작은 계약을 많이 했다는 증거일 테니 그냥 웃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에 보이는 단독 건물에 꽤 인지도 있는 중식당이 오픈하고자 했던 사례입니다. 이 건물에 있던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트러블로 갑자기 영업을 종료하고 내부에 모든 집기를 그대로 남긴 채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건물문에 압류를 걸어두고 떠났습니다. 이 건물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1억에 임대료 550만 원, 권리금은 없었고 내부 시설은 임대인이 철거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중식당 오픈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보증금 7천에 임대료 600만 원으로 협의 후 내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대인이 현장에 왔고 갑자기 없던 권리금을 1,000만 원 받아야겠다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철거비 견적을 받아봤는데 2천만 원이나 나온다며 권리금을 받아서 철거비에 보태겠다며 그래서 임차인과 이야기해서 철거를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드렸습니다. 대신 렌트프리를 조금 더 달라고 했더니 좀 전까지 철거비가 2천만 원이나 든다고 하던 그 임대인이 임차인이 2천만 원이나 되는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렌트프리를 일주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하하.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일주일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빵 터져서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차인과 이야기를 해서 임차인이 철거를 하고 렌트프리 일주일까지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대인이 한술 더 떠서 재소전 화해조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2년마다 임대료 5% 인상 조건, 아무튼 그 조건까지 임차인이 수긍하고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양측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전자담배 등 담배권 관련된 계약이 아니면 건축물 대장의 점유부만 확인을 하는데 이 건물은 단독 건물이라 표제부를 확인했더니 이 임대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이 2개 동이 있고 계약을 하려는 가동 건물에는 위반 사항이 없고 다른 건물인 나동에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집합상가의 경우 다른 상가 호실에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호실 전유부에 위반 사항이 없으면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나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독 건물은 집합상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이 있을 경우 둘 중 어느 한 곳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나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식당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옆 건물에 등재된 위반 건축물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청 확인 결과 위반한 사안이 옆 건물에서 아주 작은 지붕을 설치했기 때문이라 그 지붕을 떼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 담당자에게 메시지로 보내주면 바로 위반 건축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면서 언제쯤 해지가 가능한지 체크해서 알려주면 잔금을 그 날짜에 맞춰서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그 임대인이 하는 말이 "그걸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냐며 그냥 중개하지 말고 냅두시라 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중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에게 다른 곳으로 다시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이곳에 중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그 임대인이 위반 사항을 해결했으니 이제 계약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지금까지 수백 건의 중개를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임대인은 흔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이 소유자가 매각을 해야 한 토지를 매수법인에서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토지를 매각을 해야 할 때는 나동에 있는 기존 임차인은 본인이 명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관심 있는 매수인이 나타나니 또 말을 바꿔서 명도를 어떻게 내가 해주냐. 그냥 중개하지 말고 냅두세요. 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아는 부동산에서 이 건물을 계약하려고 한다고 하시길래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보세요. 계약이 되나. 작년 말쯤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인이 용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신입 에이전트와 함께 그쪽 회사에 방문하여 간단한 미팅을 진행하고 다음 미팅은 우리 명당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소유한 토지는 용인에서도 꽤 괜찮은 위치에 있었고 23,000평 정도 되는 규모라 시행부지로는 제법 괜찮았습니다. 다만 원하는 매도 금액이 과하게 높았고 치명적인 다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에서 존속 제한 미팅을 진행할 때 존속 PT 중 마지막 부분인 존속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내용까지만 PT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매도법인 측에서는 매각 주관사로 맡길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현재 명당에서 전속으로 진행 중인 용인의 다른 토지 사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귀사가 소유하신 토지의 매각 주관사가 되는 것은 정중하게 거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오전 일찍 매도법인 대표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말 동안 한숨도 잠을 못 주무셨다고 도대체 왜 매각 주관사가 되어 달라는데 거절하냐며 물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존속을 받아서 매각 주관사가 되면 업무를 진행하는 데 많은 부분 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속을 받는 순간 그 업무에 집중해야 하고 일반 중개에 비해 몇 배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심리적인 압박 또한 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쏟았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비용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장 매각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고 아직은 전속을 받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매도법인 대표님은 다른 중개법인을 접촉하고 그쪽과 전속 계약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셨고, 이 무렵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다만 지금 이 토지의 제약 조건을 모두 알고도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곳이 있다면 그 중개법인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일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효율성을 따집니다. 물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에이전트분이 너무 효율성을 따지고 이것저것 재고 고민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적어도 100건 이상 해보신, 어느 정도의 역량이 갖추어진 후에는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어느 곳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커지는 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주차장 부지로 건폐율 90%, 용적률 1500%가 나오는 우리나라의 최대 건폐율과 최대 용적률을 적용받는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 725평에 바닥 면적 650평까지 건축 가능하며 용적률 1500%라 16층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총 연면적의 30%인 약 5개 층은 근생 등 다른 용도로 건축 가능하며 다른 층은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 수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매각 금액은 90억 원입니다. 이 토지는 일주일 전에 전속 계약을 체결한 토지로 제가 제시한 전속 조건은 전속 기간 12개월에 수수료 3%였고 매도법인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3개월에 수수료 2%였습니다. 이에 협의 후 피드백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3일간 공백 기간을 두었습니다. 3일 후 매도법인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3개월의 2% 조건이라면 전속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그 중간인 6개월의 2.5%라면 전속으로 일을 진행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6개월의 2.5%로 협의가 마무리되었고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전속 기간은 추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업무를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지어야 수입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안 좋은 매물을 붙잡고 너무 오래 애쓰지 마시고 될 만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고 전속계약 체결이 안 되면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안 되는 것 붙잡고 오랜 시간 공들이는 것보다는 때로는 안 되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이 건물은 현재 저희 명당에서 전속으로 매각을 진행 중인 건물로 7호선 천왕역 3번 출구에서 1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1층에는 도미노 피자를 비롯한 다른 식당들이 입점해 있고 7층에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 가능한 주거용으로 지어졌습니다. 건물 4층에서 6층까지는 원룸으로 현재 공실이 전혀 없습니다. 인근 천왕역 1번, 2번, 4번 출구에 모두 역세권 아파트 단지 개발이 완료되었고 마지막 남은 3번 출구의 초역세권 건물로 매입 후 7층에 직접 거주하면서 천왕역 1, 2, 3 역세권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를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엑시트하기에 좋은 매물입니다. 본 건물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종종 생각하는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 궁수는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관역의 중앙을 맞추지 못한 것이 관역의 실수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서 잘못의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본인의 내면을 잘 닦아서 수용하고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개는 경력과 실력이 같이 가는 업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이 일에 대한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계약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 진짜 실력인 분야입니다. 그리고 몇 건의 계약을 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기존에 내가 이 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력이 화려하다는 것을 내세워 정작 중개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간과하시는 분은 중개업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어깨에 들어간 힘을 조금 빼시고
유연하게, 그리고 천천히 서둘러서 성공하는 중개사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맥스 트레이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최현영 대표님이 들려주신 진짜 파란만장한 사례들이 정말 가슴이 쫄깃해지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멈추느냐, 아니면 그 거절을 뚫고 도장을 찍어내느냐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 배운 이런 절실함, 그리고 정도의 원칙을 우리 리맥스 에이전트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멋지게 증명해 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노하우 아낌없이 나눠주신 우리 최은영 대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